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파트는 보험 이론이랑 보험 상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보험 이론은 이번에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했던 거 그대로 다시 정리하시면 되니까 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378페이지 보시면 생명보험의 의 및 개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우연적인 사고, 그 발생을 대비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일정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그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이고요. 생명보험은 그렇죠. 사망을 우리 보험사고로 대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연 발생적인 사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손실 보전, 뭐 그런 내용들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개요 곳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 한번 보세요.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가정분이 뭐 갑자기 뭐 사망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끼치는 어떤 경제, 물론 이제 슬픔도 크지만은 가게에 끼치는 경제적인 타격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생활 안정,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분담금, 그게 바로 보험료예요. 보험료를 납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그 보험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이만큼 쌓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상법 교수님이 우리 인문학에서 가장 뭐 최고의 뭐 발명 중에 하나, 두 개가 뭐 주식과 보험이라고 그렇게 엄청 강조를 하시던데, 보험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보험료를 갖다가 차곡차곡 납부함으로써 그런 보험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또 여기에 또 각종 뭐 보험, 사기 보험 같은데 그런데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많은 또 방지책 같은 거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보험과 관련해서는 개념 자체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냥 그렇게 보시고, 생명보험의 역사,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보셔요. 그 고대, 근대, 뭐 우리나라인데 특히 우리나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험과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좀 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대 한번 보세요. 고대 보시면 천재지변 등에 대한 손해나 여행 중의 도난, 재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상무역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해나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해상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물론 발생하지만 그때 비하면 빈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고, 그 당시 그 해상 사고를 대비해서 뭡니까? 미리 과세를 거둬놓고, 그때 이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해날 입은 사람들을 그때 그렇게 거둬들였던 과세로 통해서 이렇게 구제를 해줬던 제도다.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중세도, 특히 여기도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다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 그 길드 유사한 기능을 더욱 전문화한 보호구제 제도가 유럽 각국에서 발달되어 오늘날 생명보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중세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다음에 근대. 자, 근대가 여러분 뭡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정이 무너진 그런 사회를 우리가 근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대일 때는 그냥 톤틴 연금이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톤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시한 그런 연금 제도다. 그래서 이게 생명보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순서대로만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인데, 그 한국사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뭐 내용들 좀 아실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원광법사에서 시작된 고찰보, 그러니까 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유사한 창이란 제도 등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고, 고려시대는 신라시대 각종 보와 유사한 제도 등이 실시되어서, 그리고 이제 개도 여러분들 따져보면
보험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원들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그 순서, 뭐 순번제라든지 그런 순번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목돈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보험 사고가 있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상호 부조에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주로 구휼, 그러니까 뭐 빈곤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질병, 장래, 혼례,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상호 부조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그러니까 조선생명, 제가 어릴 때 조선생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때 생명보험회사인가 뭐 보험, 그때 보니까 보험증권 보니까 조선생명보험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생명보험회사 주식회사,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4번하고 5번 요걸 이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4번 보시면 해방 후네요. 1946년부터 59년 중 6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대로 설립되었지만, 자, 그 당시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생명보험회사 이거 제대로 운영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제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자, 60년대는 한참 우리가 뭡니까? 수출 중심,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보면 해상보험, 60년대는 해상보험. 자, 70년대 되니까 이제 우리 아껴서 잘 살아서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때는 저축성 보험이 성장했고, 그다음 1980년, 199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뭐 마이카 시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계성 보험이 성장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1960년 그러면 수출 중심에서 해상보험, 1970년 저축성 보험, 1980년, 90년 자동차 보험, 일반 가계성 보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제가 그래서 그 오맹 처리를 좀 다 해드렸죠. 그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자, 보세요. 우체국 보험은 1929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 시판되기 시작했으며 라고 되네요. 그래서 1929년에 이제 종신보험, 양로보험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뒤쪽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간이생명보험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요?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됐고, 상품도 생명보험 내종과 연금보험 내종을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특히 5번에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 1929년에 종신보험, 양로보험, 그다음 1952년에 명칭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시고 그 380페이지 이제 기출 한번 보세요. 우체국 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발행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시험에 뭐가 나올지 정말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연도가 나올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체국 생명보험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5월에 제정된 조선 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자, 어떤 보험령?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그래서 이거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뭐 그렇게 문제 될 건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기억번호 연도를 좀 아셨던 분은 그냥 바로 1번 아니면 2번 답을 찾을 텐데, 우린 방금 봤으니까 연도를 아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 연도를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자, 간이생명보험이 어떤 거요? 국민생명보험. 그렇죠.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뭐 연도까지 아셨던 분들은 좀 더 빨리 맞췄을 거고, 연도를 모르더라도 저도 연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 니은하고 디귿을 통해서 답을 맞추긴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나왔으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1929년에 그 종신보험하고 양로보험으로 여러분들 시판되기 시작했고요. 1952년에는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1페이지 보시면 그 생명보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총론보다도 여기 생명보험의 구성 이 파트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 가지고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전반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용어들이 다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면 뒷부분도 소홀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관계자죠. 그래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의 요소 해가지고 보험 목적물에서 보험대상, 보험사고,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제가 왜 이렇게 떠드냐면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곧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보험계약.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자 큰 틀을 한번 잡고 난 다음에 부분적인 내용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생명보험계약이 좀 특수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보세요. 생명보험계약 해가지고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자입니다. 자, 우리 보험자는 그냥 여러분들 한마디로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 자, 보험자하고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뭐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다. 계약 당사자다. 계약 당사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이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생명보험계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자 해가지고 또 2명이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2명은 반드시 등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보면 피보험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자, 여기서 이 전체를 해서 보험계약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우리 여러분 조심할 거는 우리 보험 모집인들 있잖아요. 보험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하더라도 보험계약 모집인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말 그대로 중개해주는 역할 그냥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험계약 모집인이 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하면 우리가 보험계약을 들잖아요. 그게 이제 보험계약 들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요?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 적격자인지 보험 적격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 적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하면 사기 보험이 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뭡니까? 그 보험금이 이 사람 개인 돈으로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가입자의 전체 공동재산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부실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승낙하는 순간은 뭐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요. 자, 그러면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매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자는요. 그렇죠. 일정한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있다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없으면 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납입해야 될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권리는요, 그렇죠. 보험상의 계약상의 권리 같은 거 다 주장할 수 있고요. 보험자 역시 야 보험료 내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피보험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보험에 대상으로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피보험자고 보험수익자는요. 그렇죠. 비록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했지만 보험계약자가 그래요. 자,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때 나오는 보험금을 이 보험수익자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수익자입니다. 그럼 보험수익자는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 의무들이 이 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막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구나라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암기 따로 안 하셔도 충분히 자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뭘 담보로 한 사람? 생명보험이니까 생명을 담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죄를 갖다가 생명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거, 그거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때 피보험자 같은 경우, 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생명보험계약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생명 보험금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 사인을 해야 돼요.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미성년자라든지 심신상실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는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없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만 두고 이 보험금은 내가 수령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한 보험을 타는 거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스스로 뭡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겠죠.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생명의 보험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 생명의 보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뒷부분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자,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이 성립하고요. 근데 보험금을 타려면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보험료 1회분은 납입해야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계약 체결하면 보험계약 됐다고, 보험계약 체결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못 타요. 우리 상법에서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초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있고요.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따져보면 뭡니까? 보험자 측, 여기 뭡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같은 쪽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측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생명보험의 구성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나오면 인보험계약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기 411페이지 그 인보험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험자 뭐라고요? 보험회사.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는요, 자, 보험자와 보험계약 두 사람이 뭐라고요? 보험계약 당사자다.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피보험자는요, 자,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이 피보험자는 함부로 여러분 지정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종 어떤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아까처럼 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든지,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여러분 또 바뀌었다. 보험수익자가 A였다가 B, 뭐 이 사람의 채권자인 만약에 그 조폭들, 조직폭력배들로 바뀌었다. 그러면 겁나겠죠. 그렇죠? 빨리 돈 따내려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보험수익자가 바뀔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험수익자는요, 보험사고가 났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자. 이해되시겠죠? 이 용어 딱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상해보험에서는요, 사람의 신체, 뭐 건강 이런 것들 되는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 뭐 생명보험에서 생명 또는 신체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줄이 빠졌네요. 자, 뒤쪽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했다. 그럼 보험금, 처음에 약정됐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자, 생명보험보다 상해보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해보험은 우리 뒤쪽에 뭐 보험상품 쪽에서 봐도 알겠지만 그 상해 정도에 따라서 뭐 그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대상에 따라서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다. 그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거고요. 적게 다쳤다. 그럼 신체의 손상이 적다. 그러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 대상물은 보험금 지급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사고라는 건요.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그 말장난을 속으면 안 돼요. 보험료하고 보험금 잘 속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보험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먼저 갈게요. 보험료라는 건요. 보험계약 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뭐 다달이 주든 목돈 일시불로 주든 하든 지급하는 그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는요. 그쵸. 이게 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도 끝없이 이렇게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보통 1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그 기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이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근데 특히 상법에서는 자,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부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전기납, 단기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만약 보험 기간이 30년이다. 30년 동안 계속 뭡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 기간하고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하고 같다. 그러면 그걸 전기납이라고 하고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치를 한 번에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는 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걸 우리가 단기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전기납, 보험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고 단기납은요. 보험 기간은 긴데 보험료는 뭐 일시불이나 한두 번 내면 끝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용어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14년도 문제네요.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러고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자, 우리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맞고요. 보험에 담보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이걸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그러죠. 4번 보세요. 보험기간에서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너무너무 쉽네요. 그래서 이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383페이지 보시면 그럼 생명보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이 이렇게 책정이 될까? 절대로 이런 보험회사는 손해보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의 발생 빈도, 그 다음에 횟수, 확률 그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자신들의 이익할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될 거 딱 책정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자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 상부상조의 정신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수의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그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가 보험금을 타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돕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러한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고 자, 우리 이제 보면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자 제도화한 게 바로 생명보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 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보험 가입하자마자 보험료 한 번 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했네. 야, 저 보험회사 곧 망하겠다. 저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자, 오히려 뭡니까? 보험사고에 자기가 측정했던 사고의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갖다가 그 표본을 갖다가 넓게 잡아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얘네들이 책정한 게 일정 부분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보시면 측정 대상의 숫자나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거, 그 원칙을 우리가 대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관찰 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이 커지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보험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기대치, 예상치에 근접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내용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뭐 사망률 뭐 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생명표라고 되어 있네요. 생명표. 생명표라는 것은 실제 이제 사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연령별, 생사 잔존성, 그 다음에 등을 나타낸 표다 해서 그 개념들 있죠. 국민생명표, 경험생명표, 우체국 생명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민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 상황을 작성한 표. 그 다음에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자, 뭐라 되어 있나요? 가입자 등의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표본이 완전 넓죠. 그 다음에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실제 보험회사에서 우리 가입자들이 보통 연령대가 이런 남자 성비에 따라서는 어떤 정도의 연령대에서 많이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이 정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체국 생명표는 이건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생사 그런 것들을 작성한 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인데요. 수지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수지 상등의 원칙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뭐 한 2번 납입했는데 보험금은 뭡니까? 거기다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험회사는 손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 보험료의 총액과 그 다음에 보험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쓰는 그 비대 비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다한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지 상등의 원칙 있죠. 뭐 이거는 뭐 제가 기후에 불과하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틀리지 않겠죠.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의 총액이다. 보험금의 총액이 아니에요.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보험료의 총액. 요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보험금. 그러니까 지급하는 보험금과 뭐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총액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보험금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료 계산의 기초라고 되어 있네. 보험료 산출의 3대 예정률.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자, 이거 동그라미죠.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예정사망률, 예정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보험료는 자, 그럼 뭐에 따라서요? 그렇죠.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자, 예정 이율,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요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사망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각종 뭐 생명표라든지 대수의 법칙 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사람들의 평균 잔존 생명 여명이 얼마 남았다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정 사망률이 있는데 특히 그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는 시험에 2번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예정 사망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7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예정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아지면요. 예정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료 자, 보세요. 예정 사망이 아니고 사망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빨리 사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사시는다는 거잖아요. 오래 사시면은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보험금 지급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낮아집니다. 싸집니다. 보험료는 싸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요.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분들은 더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오래 사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되니까 보험료는 싸지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은 더 늦춰지니까 보험료는 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요. 예정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이분들이 빨리 이제 돌아가시니까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더 줄어들고 보험금은 빨리 지급해야 되니까 그럼 보험료를 많이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분의 생존율이 낮아졌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생존율이 낮아졌다. 그러면요. 생존율이 낮아진 만큼 빨리 사망하는 거니까 보험료 지급은
횟수는 적어지니까 보험금 지급은 더 빨리 줘야 되니까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백날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애정 사망률 보세요. 특정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일정한 사망 비율을 관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소의 법칙에 의해서 미리 예측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표 있죠. 박스. 그것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2010년, 2016년 기술대금 보세요.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사망보험, 사망 시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정 사망률이 낮았다. 이분들이 더 오랫동안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보험료는 싸지고 그 다음에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 일정 그 시점까지 생존 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그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오히려 이때는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훨씬 보험금을 타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요. 예정 사망률이 높아졌다. 예정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그때는 보험료가 비싸져야 되겠죠. 보험료가 비싸지고 반대로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비싸지고 반대로 생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그냥 운용 이익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가 우리 보험료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은행에다 고스란히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용해가지고 어떤 운용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용 이익이 커졌다. 그러면 뭡니까? 굳이 보험료를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예정 이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예정 이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수익이 작아졌으니까 보험료를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는 비싸지고요. 만약 예정 이율이 높아졌다. 그럼 굳이 보험료 많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싸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정 이율 그러면 운용 이익이다 생각하고 운용 이익이 커졌다. 그럼 굳이 보험료 안 받아도 되니까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졌다. 그럼 보험료는 비싸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보시면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싸진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 보험에서도 여러분들 뭐 인건비든 어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드는 비용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경비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이라고 됩니다. 사업 비율이 낮았다는 것은 지출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싸져야 되겠죠. 싸지고. 근데 반면에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졌다.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해가지고 특히 예정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생존보험금 따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그냥 사망보험금만 기억하시고 사망보험금에 반대되는 게 여러분 생존보험금 해가지고 그렇게 싸진다, 비싸진다, 그 보험료 정리하시면 되고 예정 이율하고 예정 사업 비율은 반대겠죠. 예정 이율은 뭐 벌어들이는 운용 이익이고 예정 사업 비율은요.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렇게 보험료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기출 확인 한번 하시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86페이지 보시면 2010년, 2016년 그 기출 다 들어있네요. 이제 2010년 보시면 보험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네요. 완전히 이거 2010년들은 이것만 딱 물어봤네요.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높아졌으면 위험 보험료는 상승한다 이렇게 되네요.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위험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사망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기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맞고요.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연금 보험료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그래서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요. 그렇죠. 그만큼 걸어들이는 운용 수익이 커지니까 보험료는 싸지겠죠. 맞고요. 예정 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런데 뒤쪽에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험료의 구성과 관련해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인데 예정 사업 비율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지출이 많으니까 보험료는 높아져야 되겠죠. 비싸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때는 순보험료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부가보험료가 상승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예정 사망 비율이 낮아지면 우리 헷갈리면 예정 사망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싸진다 그랬죠.
반대로 그럼 생존보험료는요 더 상승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1번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그렇죠? 예정이율이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운용이익이 적으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랬죠. 다음 2번은요. 예정이율과 반대네요.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그렇죠. 비싸진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위치를 조금 너무 앞에다 당겨버렸네요. 자, 좀 다음 단계에 왔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리 한번 보고 또 내용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 그렇죠. 우리 순보험료를 뭐냐면 장래 우리 보험금 지급할 게 그 재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는 총액은 뭐하고 뭐라 했습니까? 보험금 플러스 사업비. 여기 총액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바로 순보험료고요. 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게 바로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 보면 알겠지만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맞습니다. 4번 보시면 보험료는 자 대수 법칙에 의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자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건데 1, 2, 3번이 명확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아까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84페이지고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됐죠. 보험료는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정 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로 기초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나? 자, 보시면 보험료는 유상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가가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험계약은 당연히 대가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료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영업보험회사에서 내는 보험료를 우리가 영업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보험료를 우리가 영업보험료 이렇게 딱 보시고 그 영업보험료를 가지고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그 순보험료를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계약, 유지비, 수급비 등인데 자 보세요. 이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구분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잡아야 돼요. 자 순보험료 보세요. 순보험료라는 것은 아까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영업보험료 중에 순보험료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할 때 쓰이는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위험이라고 하고요. 만기,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되는 것이 위험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있잖아요. 그런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바로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중요합니다. 순보험료는 아까 앞에 봤던 예정 위험률, 예정 위험률과 예정 사망률과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해서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문제가 그 2010년도에 그 3번 지문 있잖아요. 예정 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그러는데 순보험료는 뭐에 기초를 한다고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은 그 밑에 보시면 그 부가보험료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우리 장래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걸 순보험료로 했다면 부가보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에서 쓰는 돈이 있죠.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운영해서 계약 체결해서 드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재원이 되는 바로 보험료가 바로 부가보험료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에 의한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보험료라고 하고, 여기 굵은 것이 빠졌네요. 예정 사업 비용을 기초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정 사업 비용을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편집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대로 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정 사업 비용을
예정 사업 비율을 근거로 한다는 거, 기초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순보험료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을 기초,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참 예전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도 출제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에 보시면 신계약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드는 비용들 있죠. 그런 경비들이고, 유지비는요 계약 체결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들, 그다음에 수금비는 보험료죠. 보험료를 수금할 때 드는 경비, 뭐 이런 세 개를 우리가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2008년도 기출. 보세요. 초창기는 이렇게 나네요.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그렇죠. 영업보험료 맞죠? 이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맞고요. 2번, 만기 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 그렇죠. 저축보험료는 만기 지급 재원이 되는 거고, 이때는 저축보험료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순보험료에 속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에?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하는 거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자, 나름대로 되게 좀 꼬아서 잘 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십시오. 자, 3번 보시면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 재원으로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그렇죠. 위험보험료는 순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세요. 얼토당장 신계약비, 유지비, 전산비가 아니라 수금비였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게 바로 부가보험료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 사업비를 기초하여 계산한다. 후단에 설명은 맞는데 앞부분에 그 전산비가 아니라 수금비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 보면은 지금 3개가 나왔네요. 이 3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페이지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좋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문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88페이지 볼게요. 책임 준비금과 배당금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책임 준비금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래에 보험금 지출을 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쌓아 놓는 것, 요걸 우리가 책임 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체크를 하세요. 책임 준비금을 한다.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그러니까 만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만기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더 책임 준비금을 부담부터 커지니까 더 많이 쌓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준비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하고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차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위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뭐 3대 이중인을 대해서 이런 것들을 뭐 1, 2, 3번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고, 특히 이제 위험률 차익, 이차익, 비차익 이 개념만 좀 보시면, 자, 위험률 차익이란 뭡니까? 아까 우리 예정 사망률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뭐예요? 이익이 생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 사망률에 의한 사망주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많아버리면 손해겠지만 더 적어버리면요 지출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 그게 바로 위험률 차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익이라는 것은 운용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 이율이,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 있는데 실제 발생한 이익이 더 커버린 경우, 그렇죠. 예정된 이율보다도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 이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지 작은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생각했던 예정 이율이 요 정도인데 실제로 발생한 이건 이만큼이다. 그럼 그 차익만큼은 어떻겠습니까?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장난해가지고 예정 이율보다 실제 발생한 이익이 작다 그러면 이건 손해예요. 그럼 이건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오. 그래서 1번은 사망자 수가 적은이라는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 운용 수익이 많은. 그럼 비차익은요? 예정 사업 비율보다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비용보다 예상한 사업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많으면 손해겠죠. 적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든 경우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서 그 차익만큼 나오는 게 바로 이익금이다. 그럼 이익금은요? 보험회사가 다 가지나요? 뭐 가져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실제 보험 계약자한테 배당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유배당 상품이면 배당을 해주고, 무배당 상품이면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럼 다 그러면 유배당 들겠네요? 아니죠. 무배당을 들면 유배당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9페이지 그 표에 3대 그 2원 해가지고 그죠? 위험률 차익, 이익 차익, 비차익 아시겠죠? 특히 이 차익하고 비차익 개념 차이 좀 잘 보시고 제 문제집에 매번 이렇게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보시면 그럼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적립하는 그런 방식이 적립 방식과 관련해서 계약 소멸 만기 해약 시에 지급하는 방식 뭐 등등인데 보험료 상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상계 방식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당을 니네 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한테 보험료 받을 건데 그 쌤쌤이 하겠다. 상계 처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상계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채권 채무가 이렇게 동종의 같은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상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단 이러한 배당은 유배당 상품인 경우에 적용되며 그래서 아까 우리 배당금 지급하는 방식이 현금, 적립, 보험료 상계 방식 등이 있는데 이때 이런 배당 같은 경우는 유배당 상품의 하나요. 그렇게 된다. 반면에 뭡니까? 무배당은 유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 시간을 탁탁 끊어가지고 여러분 또 너무 좀 장기간 하면 지친다고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389페이지 그냥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굵은 글씨 위주로 한번 보세요. 생명보험 상품은 우리가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우유나 과자를 사듯이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무형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밑줄 친 거 보험 가입자 이해가 필수적이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 우리가 효용이 바로 직접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를 사자마자 먹으면 맛 좋다라는 그 만족감, 효용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 계약이라는 건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상품에 대한 효용,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비동시적 상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적 상품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계약 체결한 것은 뭐 원래가 2018년이지만 우리가 상품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2025년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동시적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미래지향적인 상품과 가입과 효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이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효용을 주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말장난에만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장기성이며 비자발적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장기 상품은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즉시 이렇게 바로 효용을 만족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뭡니까? 계속적인 계약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성이 맞는데 비자발적.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뭡니까? 우리가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보험 그 모집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억지로 뭐 지인을 통해서 억지로 드는 그런 상품이었다면 요즘은 뭡니까? 그렇죠. 똑똑한 분들 많죠. 그러니까 막 필요한 보험 같은 거 스스로 원해서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비자발적 상품이라는 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워낙 스스로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비교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그 상품에다가 막 필요한 특약 같은 거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꼭 굳이 이거 비자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보험 모집인들의 어떤 설득과 권유 이런 것 통해서 드는 거다. 그래서 비자발적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0페이지 보시면 상품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품은 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뒤쪽에 보험상품 보시면 진리대로 보시죠. 그래서 주계약이 있고 그리고 온갖 특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고 모든 뭐 질병이라든지 모든 뭐 유형의 보험사고에 다 대비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특약을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종류는 사망, 생존, 뭐 생사, 혼합, 보장성, 저축성, 임금, 교육, 변액, 시, 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뒤쪽에 그 개념이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그 특약의 구분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 여부, 독립성 유무, 필수 가입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립성 여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따로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상품에 반드시 이 특약이 부과돼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종속 특약이고, 이 상품에 부과를 하든 특약이 있잖아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 어디에도 부과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특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립 특약이다. 독립성 유무에 따라 독립 특약과 종속 특약. 여러분 이거 헷갈리기 정말 쉽습니다. 출제하기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독립특약과 종속특약 이렇게 구분하시고, 왜냐하면 그 밑에 거랑 비교를 하세요. 필수 가입 여부가 관해서 고정부가 특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 특약, 이 주계약을 갖다가 체결하면 무조건 이 특약은 같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한다? 고정부가 특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선택부가 특약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주계약을 선택하더라도 이 특약은 가입하든 말든 이건 선택에 따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립특약하고 선택부가특약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독립특약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 특약은 여기에 붙여도 되고 저기에 붙여도 되고 되는 그런 특약을 독립특약이라고, 선택부가특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이다. 그래서 그 개념들 좀 잘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진짜 실제로 딱 보면 헷갈린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헷갈림이 없을 건데, 저와 같은 평균인이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그래서 우리 종신보험 어디서 나왔나요? 아까 우리나라 근대보험 그 역사 관련해 가지고 1929년에 했나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그래서 아까 제가 종신보험하고 양로보험 뒤에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있고, 생존보험,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장이에요. 이걸 양로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했을 때 지급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생존했을 때 지급받는 거. 이걸 두 개를 혼합한 게 바로 양로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교육보험 빼고 이 세 가지가 그 뒤쪽에 나오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뒤쪽에 그 양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에서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이렇게 구분이 됐고요. 그 외에 무슨 양로보험, 그 다음에 피보험자 수에 따라 피보험자 수가 한 명인 개인보험, 단체보험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장에 아니면 회사에 그 근로자들을 단체 피보험자로 가입한 걸 우리가 단체보험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배당 유무에 따라 배당, 부배당 뭐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저기 시험이 제가 뭐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고등부 수업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휴가를 얻었어요. 고등부 시험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시험을 치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공문 수업이 따로 있었고, 또 우리 또 인강 촬영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전 이틀 쉰다고 생각을 했는데 쉬는 날은 없었는데, 아무튼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상위권 친구들, 우리 전교 등수 이제 드는 친구들이야 잘하죠. 그 친구들이 잘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그냥 질문 몇 개 정도 받아주는 정도에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 정말 이제 좀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흥미 없이 막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진짜 막 모처럼 막 흥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한 계산식 통해서 막 계산을 하고 딱 풀었을 때 그 느끼는 쾌감 있죠. 저는 그게 정말 저도 막 느낌이 지금도 좋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질문했을 때 막 풀어봤을 때 딱 답이 나왔을 때 티는 못 내지만 그때 딱 풀을 때,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거 딱 풀을 때 느끼는 힐감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흥미가 없던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제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은 참 칭찬에 인색하시네요. 막 그렇게 특히 막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막 진짜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시험 본 친구도 있는데 딱 시험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전혀 이제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선생님 기대에 이제 부응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충족을 못 시켜줘서 죄송하다는 게,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뭐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고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시험이라는 게 참 그런 게, 본인이 잘못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본인이 어떤 기대치에 충족치 못하면 본인 스스로 그냥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지금, 그쵸, 막 제가
특히 이제 실강 하시는 분들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온라인 강의도 애정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저녁 정말 황금 시간대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그 주말을 갖다가 할애해가지고 멀리서 와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정말 수업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피곤해서 엎드려 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바들 꼭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 합격자는 그 일정 딱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불합격자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뭐 많은 것을 희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러면 그래요. 시험 끝나고 저한테 또 지난번에도 그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가지고 이번 시험 안 된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당당해지시면 돼요. 진짜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을 하시고, 대신 다음 기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격하면 그 이전에 뭐 몇 번 떨어졌건 그런 건 다 잊어먹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친구들 3번, 4번, 5번, 뭐 심지어 더 이상 떨어진 친구들도 합격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 막 괴롭고 힘들었던 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는 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정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뭐 주변에서 이제 뭐 따가운 눈총 좀 받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뭡니까 좀 자괴감이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딛고 끝까지 이제 자기가 목표한 거 이루는 사람이 진정 위너고, 그 중간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포기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미안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거고, 여러분들은 언제든 좋은 결과가 그걸 딛고 있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진짜 최선을 한번 다해보십시오. 지금은 남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수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 특히 우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뻥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힘을 좀 얻으시고,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또 말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예전에 이제 수험 생각하면 그래도 수험 선배 아니면 그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을 갖다 했을 때 오히려 좀 가끔씩 자극받기도 하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잘 견뎌내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요. 저도 이제는 문제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집 하고 나면 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래서 뭐 재작년처럼은 아니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391페이지. 자, 보세요.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 있다. 정기라는 것은 여러분, 정자가 미리 뭡니까? 정해진 거.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그래서 보세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정기보험이라고 하고, 종신은요,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과 관련해서 정기보험, 종신보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기보험은요, 그렇죠, 일정 기간을 정해놓는 거. 종신은요, 기간을 안 정하고 그냥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사망이 발생했을 때 뭐 그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존은 말 그대로 기간 동안 살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세요, 요때까지 생존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인데 만약에 그 사이에 사망해버리면 그럼 보험금 못 받고 뒷부분도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이 표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살아있으면 뭡니까? 보험금을 타니까 그 돈으로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저축 기능이 강하다. 근데 보장 기능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장 기능이 약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생존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으니까 저축 기능은 강한 반면에 보장성 기능은 약하다.
있지만 만기 보험을 매년 그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우리 노후 대비에도 좋다라는 거, 그 표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우리 봤던 생사 혼합 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양로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 자체가 뭐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생존보험까지 같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암 관련이든 성인병 관련 고객 성향에 맞춰 특화된 생사 혼합 보험들이 많이 요즘 출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저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매년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뭐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축성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 보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장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장 부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저축 그 적립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 사고, 약정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 그래서 보시면 보장성 보험은, 자,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 그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보험 광고 엄청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집에 가면 정규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최근에 특히 많아가지고, TV2는 대부분 이제 케이블 방송하면 중간중간에 광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보험 광고예요. 그래서 보면 빠르게 되게 읽잖아요. 그래서 만기 시 보험금, 납입된 보험료가, 보험금이 환급되지 않거나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기 해지 시 막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도 뭐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제 보시면 연금,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적립했다가 그냥 말 그대로 연금 형식으로 그렇게 수령하는 게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면 지급 기간을 확정해가지고 그냥 단기에 그냥 팍 받거나 아니면 종신도록 나눠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있죠. 저축성, 보장성, 연금보험은 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가지고 각종 상품들이 우리 뒤쪽에서 지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육보험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미성년의 자녀가 뭐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대학 같은 때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다가 나중에 얘가 학자금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교육보험이다. 근데 특히 연비줄 친구 보시면 부모가 생존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쵸, 사망했을 때도 양육자금을 지급해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즉 교육보험은 일정 시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생존했을 때 생존급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자가 사망하고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는 유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게, 자, 계약자는 부모님일 거고요, 피보험자는 우리 그 어린이 학생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액보험하고 CI 보험, Critical Illness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개념만 보시면 돼요. 변액, 우리 제가 뭐 보면 라디오 광고 같은 데 보면 변액보험 광고 많이 하면서 하는 말이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자, 이 보험료를 어디다가, 그죠,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서 그때 나는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만큼 손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변액보험이고, 그다음에 CI 보험이라고, 저 제목부터 보세요. Critical Illness,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죠.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이네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며 치료비가 고액인 암, 심근경색, 뇌출혈, 여기 3대 질병인가요? 암, 심근경색, 뇌출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일반 그냥 보험이면은 특히 고액으로 이제 치료비가 드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보장하기에 보험금 자체가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험금 지급하는 주는 그런 보험이 바로 CI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시 뭐 고액의 치료비나 뭐 간병비, 뭐 유족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품이다 해가지고, 그 CI 보험과 관련해서도 특약으로 여러분 보시면 뭐 2대 질병, 3대 질병 해가지고 뒤쪽에 보험 상품 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93페이지 기출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종신보험.
동시는 보험기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정기보험이 보험기간 정해 놓은 거였어요. 답은 1번이네요. 너무 쉽죠? 자, 2번은요.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 강화 맞고요.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한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게 한 보험.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이게 쉽게 나와가지고 뭐 이 부분은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보험은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다. 이게 뭐 진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근데 어쨌든 1번 문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이 바로 정기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그렇죠. 보험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자, 여러분 됐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